반갑습니다. 정진경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못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부산 작가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모두 오신 것 같아서 주인공이 아닌데도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미인이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 좋은 작품을 쓰시는 두 시인들을 모시고 그 문학 톡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초대 시인들을 인사말부터 아무래도 이제 시집을 내게 되면 이 시집을 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집을 냈는지 또 이 시집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제가 하는 순서는 오해가 없어서 등단 순서대로 먼저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민 시인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집을 낸 소회를 말하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실은 사회자의 역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에게 말을 하기 위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냥 시밥을 탁 꺼내주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귀한 시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5번째 시집이었는데 언젠가 선배님이 시집을 4권 정도 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뭔가 보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항상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5번째 내고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될 건가?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초심을 여전히 잃지 않은 어떤 그런 시인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저도 시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김예강 시인에게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예강입니다. 저는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시인된 첫날에 문학 톡톡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기쁘고 시집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 모든 시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시집을 붙고 일단 떠나고 나면 그 시집이 내 둥지 속에 있었나 하는 그 까마득하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시를 쓰고 있다가 또 있으니까 좀 시일이 좀 지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정민 시인께서 먼저 낭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민 시인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밖에 나와봤는데 사회는 여전히 활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 집거의 시간 동안 제가 이따가 예강 선생님이 시 한 편만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쁜 의뢰를 받아서 오늘 기쁘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설로 오래간만에 시마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부산에서 너무 아름답고 단아한 시인이시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를 쓰시는 김예강 선생님의 시를 읽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 읽겠습니다. 단추를 채우며 김예강 바닥에서 채워야 하는 단추들이 있다. 골물에 젖어야 골목의 팔자름과 지린매를 이해하는 시간들 골목의 옆을구를 본 적 있다. 엄지발가락만 한 꽃에게 고래고래 민들레씨 시자 붙여 불러본다.
눈썹 하나 까딱 앉는 희망에게 난생 처음 보는 꽃처럼 민들레씨 민들레씨 절망의 옆 얼굴이 골몰해져서 태양 속으로 날아간 잃어버린 단추를 찾다가 하늘의 바닥에서 별이 돋아나는 것도 골몰해져서야 이해한다. 감사합니다. 바로 고명자 선생님 시 낭송 한 분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명자 선생님께서 낭송할 시는 32페이지, 32페이지에 봉투 옷 혹은 육체사로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봄이 오려고 하면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설레고 들뜨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봄이 왔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봄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첫 나들이로 작가의 첫 행사로 이렇게 나와서 낭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봉투, 옷 혹은 육체, 자루, 신정민. 안녕이란 말에는 생각보다 깊은 뜻이 있다.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옷을 갈아입을 적마다 안승뱅이 고모에게 진 빛을 감는 느낌이다. 산후조리하다 맞은 침 때문에 평생 앉아서 살게 된 19. 절망의 생김새가 있다면 문병원 친구가 주머니에 찔러준 흰 봉투같이 생겼을 것이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다 아는 사이 비밀 하나쯤 지키겠다는 듯 치는 커튼 그 안에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곡식 여물지 않을까봐 논농사 곁에 가로등 세우지 않듯 불 끄고 돌아눕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안녕이다. 잘 자라는 인사 대신 갈아입을 옷을 챙겼느냐? 실없이 물어주는 것. 문 열면 환한 냉장고에 불빛 같고 다 먹지 못할 간식에 붙여놓은 번호표 같은 안녕. 감탄할 수밖에 없는 죽음. 커튼 치고 연습해보는 것 같아서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거짓말이었나 봐. 지우게 될 문자를 써놓고 들여다보는 간병사의 저녁. 저녁은 안녕이란 인사를 하지 않는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자 선생님께서 이게 다음 토론회에도 낭송자로 내준되어 있던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신정민 선생님의 저녁은 안녕이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5번째 시집과 김혜감 선생님의 오늘의 마음이라는 그 2번째 시집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줄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작성을 할 때
저도 뭐 이게 평론의 언저리에서 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시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독자로서 시인의 어떤 시각으로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공통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이 시집을 보면서 극명하게 이제 다른 질문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신정민 시인께서는 이게 이번 시집에서도 조금 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사람을 조금 더 주목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정민 시인께서는 이제 첫 번째 시집부터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떤 그 관심들을 우회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모르는 척 살짝 안 보는 척 그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예전 시에 보면 예정을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정민께는 제가 왜 끊임없이 이 다섯 번째 시집까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보고 있는지 이걸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연히 이제 읽다 보니까 김혜강 선생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사람의 어떤 문제를 보기는 보죠. 그런데 이제 김혜강 선생님의 어떤 그 시적인 어떤 이미지나 어떤 대상들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 나무, 꽃, 거리의 어떤 그 풍경들, 뭐 어떤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치환돼가지고, 시인의 어떤 자아가 분명히 있는데, 감정을 최대한 절대고 어떤 관찰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시인의 어떤 관심이라고 보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삶의 하도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신정민께서는 왜 사람을 끊임없이 보는지 김혜강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래서 앞에 시집과 첫 번째 시집도 또 좀 유사하더라고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사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공통으로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정민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상하게 떨리네. 목이 안 들리는데. 목이 잠겨갖고 말이 안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르시스 있죠. 그 물속에 그러니까 수면에 비친 그 사람이 자신인 걸 알고 자기가 아름다운 거에 취해서 그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게 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에 비친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에 비친 사람이 타자라는 것 그리고 타자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거를 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를 이번에는 조금 집중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는 과정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건 타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알 때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상처에 대한 어떤 치유가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자를 통해서 타자 안에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비로소 마이너스가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섯 번째 여러분들 다 시 쓰시지만 쭉 써오잖아요. 시를 쭉 써오는데 제가 일본에 잠시 가서 그 완행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털털거리면서 가는 아주 긴 시간 버스를 탔는데 이 시장 메모에 있던 것처럼 어떤 한 학생이 계속 창가에 그 수건을 이렇게 긴 수건을 대고 자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행버스는 정류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내리지 않고 계속 졸고 있어서 그 친구를 그러니까 다른 바깥 풍경을 볼 새가 없이 그 친구가 이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디서 내리지? 졸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혼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없는 사진을 주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공부하면서 풍경 안에 사람이 없을 때 그 풍경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이번 5번째 시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생각보다 대답이 너무 짧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니요. 사실 시인들은 이게 첫 시집을 냈을 때 시인들 보면은 참 하고 싶은 말 나서 참 대답을 길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답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정민 시인께서 이게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이제 시인들 중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두 유형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 자기 나르시즘에 빠진 어떤 그런 자기 이야기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신정민 시를 제가 특히 이번 시집 보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고 있지만 여행 다니면서 보는 다양한 어떤 인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나르시시즘의 어떤 그 거울이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타자를 보는 거라는 그 말이 처음에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조금 그랬는데, 그게 시를 읽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부분이 시인이니까 가능한 어떤 그런 인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혜강 시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제 시가 사물을 보고 그렇게 읽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다 물론 시를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지 않을 겁니다. 정스님께서 왜 사물을 보고 있느냐 했을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사물을, 정말. 그런데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삶의 자리는 사물과 그리고 사랑과 우주와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물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떠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상에서 저게 뭐지? 내가 왜 자꾸 뒤돌아봐야 되나?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어떤 소리나 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간, 뜻하지 않는 골목에서의 풍경. 제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없는 그 자연 사물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번 시집에서는 제목이 오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간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고, 어떤 그 사물을 통해서 내가 세계로 이렇게 갈 수 있던 것, 어떤 한 부분에 사람은 역시 세계 속에 있는 거고 사물과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감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그 시를 쓰지 않는 남편이 제가 일상에서 저 건물이 왜 저렇게 세워지지 했을 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무감각하게 그 건물이 저런 모습으로 저런 색깔로 저렇게 우뚝 세워지더라도 아무리 상관이 없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으로 그 건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계속 사물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질문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여기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없으면 시가 안 되겠죠. 나를 나타내고 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적 소재를 저는 생각에 시적 소재가 한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시적 소재가 되지 않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이 마이크도 시적 소재가 될 수 있고, 물도 일렁거림과 창밖에 저렇게 바람에 저물녘에 흔들거리는 저 나무 가로수, 저것이 시적 소재가 되지 않겠나. 그는 어떤 한정적으로 사물 속으로 한정 짓는다는 것은 시가 닫혀버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그리고 뭐 세계, 이 속에서 관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이제 시인들이 그걸 이렇게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확장하기 위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혜강 선생님 대답을 들으면서 우매하게 질문하니까 현명한 답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인이 시적 어떤 이미지를 사물로 제시한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시인이 그게 의도적으로 사물로 어떤 이미지로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사물 속에 너무 어떤 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의식들을 투사해가지고 제시하다 보니까 사실 시를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분명히 어떤 그 풍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그 내 나름대로 어떤 의식이나 감정, 의도가 들어있는 것인데, 사진만 보여주면서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면까지 찾아야 되니까 이제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전달이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시를 쓸 때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가 이제 어떤 시적 전략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신정민 쌤하고 김혜강 쌤은 약간 상반된 어떤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정민 시인의 그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꽃들이 딸국이라는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그 생각이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그 시적인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어떤 그 세련된 어떤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딱 제시하면서도 결코 그 의미가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 아닌 그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수사법이 좀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정민 시인께서 계속 이제 다섯 번째 시집까지 오면서 최근에는 어떤 그런 감정의 절제를 좀 들여서 그런지 어떤 그런 어떤 그 감각적인 수사서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시 같은 그런 구조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서사 구조 쪽으로 조금 나아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쓸 때 때로는 제가 좀 한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름대로 다 어떤 의도가 있거든요. 시적 방향을 바꾼다든지 시적 세계관을 바꿀 때는 생각 없이 이게 생산되는 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신정민 시인께서 첫 번째 시집에 했던 그런 수사법이 많은 호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호평을 포기를 하고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셨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난 시인이 아니고 애쓰는 시인.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 많이 기댔고요. 그리고 시를 쓰기 위해서 많이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 시인은 많고 많은 시인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처음 시작에서부터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을 감추려고 했고요. 이제 점점 시집을 내가면서는 그냥 이게 나니까 라고 그냥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미 좋은 시, 잘 쓴 시는 시인들이 다른 시인들이 쓰고 계시고 그 속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고
이런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배워서 알아서 배운 것, 아는 것에 기대어서 시를 썼어요. 그렇게 쓰면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점점 고민하고 뭔가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감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배워서 이렇게 감각을 익혀서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야기, 그냥 아주 편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혼자만의 중얼거림이어도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5번째 시집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5권을 쫙 낳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조금씩 이런 거 보잖아요. 보는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는데 조금 느슨해진 거죠. 저에게 있는 수많은 나사들이 있을 텐데 그 나사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하여간 점점 느슨해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저는 편한 쪽의 이야기보다 불편한 것을 어떻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불편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과정에서 약간 이야기 쪽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치료가 된 것은 저였어요. 굉장히 제가 편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제가 편해야 독자도 편하지 않을까? 포기하는 거죠. 감각적이고 뾰족뾰족한 게 사실은 저도 되게 좋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부러워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쫓아갈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할 것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것, 실패하고 서툴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이 토론 이 자리에 이 두 분씩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예, 나이가 똑같다는 말은 비슷한 연배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제가 이게 좀 사담이지만 제가 미스터 트롯 하면서 정동원이라는 가수에 빠져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 팬덤층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저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할까?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 가수의 어떤 유튜브 화면을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삶이고 그리고 행복한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요즘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유튜브를 봅니다, 요즘. 그래서 그 신정민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어떤 초기에는 어떤 시에 대한 어떤 수사법에 대한 어떤 욕심, 명예에 대한 이런 게 있었다면, 저도 이게 몇 권의 시집을 딱 내고 나서 어떤 명예라든지, 물론 이제 문학적으로 제 스스로 모자랄 때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내가 굳이 내가 문학을 행복하기 위해서 문학을 하는데, 명예를 위해서 문학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맞추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느슨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정민 선생님께서도 여러 권의 시집을 내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전혀 느슨하신 건 아니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혜강 선생님, 자, 제가 또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김혜강 선생님 씨가 사물에 주목하고 있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아무래도 사물로 이미지가 많이 제시된다. 그 말에서 그냥 정서를 거의 넣지라는 표청시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시인의 어떤 눈에 포착되는 일상적인 어떤 거리, 현상, 어떤 존재들을 그냥, 물론 이제 이게 평론가께서, 김영임 평론가께서 뭐 골목의 소유자, 이게 뭐랍니까, 그 길을 통해서 어떤 골방 속에 있는 자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놨던 그런, 그래서 요번에 제가 두 분의 시집을 보면서 평론가들이 참 특징을 잘 찝어냈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더 이상 더 깊이 있게 분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혜강 선생님께서 이미지들을 그렇게 제시를 하지만 그 이미지들이
있는 현상 그대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인의 어떤 의식과 해석을 통해서 제시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이제 이미지들을 조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것 뿐이지,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매강 선생님의 이 걷기를 통한 어떤 그 창조적인 어떤 그냥 산책이라고 평론가는 말씀을, 저는 환상의 산책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편의 어떤 시들에서 그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다음 질문이지만 변형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까 김혜강 선생님께서 이런 시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자. 그 사진 얘기가 나오고 카메라 촉중이 이렇게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 느낌을 받았다라고 정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그런 의도는 없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롤랑 바르토가 사진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방향에서 의미를 불러오고 있다. 의미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뚜렷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제가 어떤 어떤 서정적인 그런 모습에 빠질 때에 이런 스틸컷 같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나. 근데 이때 이 이미지, 방금 정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미지는 제한테 가장 강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미지죠. 그것을 계속 이제 제가 재구성하면서 그 파편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이 의도가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게 이 속에 있는데 끝까지 파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면은 어떤 퇴고하는 그 시간이 제가 생각해도 무척 깁니다. 영감으로 그냥 시를 이렇게 쓰는 게 갖고 왔던 그 순간을 제가 계속 이 속에 있는 걸 계속 이렇게 끄집어서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데 잘 드러내지지 않을 때에 언어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때 이 이미지는 굉장히 저에게는 강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적 묘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적 묘사는 다른 서술을 이끌고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여기에 어떤 드러내놓지 않은 정서가 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 속에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진 나무의 흔들거림에서 그 정서가 들어가 있겠죠. 시적 자아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에 이어졌을 때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저는 그런 것을 어떤 몇 편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시집에서 몇 편에서는 두드러지게 좀 강하게 집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또 이제 저는 또 아까 그 산책 니체나 또 어떤 베냐민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니체는 그 어떤 자기의 그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사유를 통해서 산책을 하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철학을 이제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그 걷는 천천히 이렇게 만약에 그 산책의 그게 저에게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그 감각이 내한테 다가오면서 저게 질문하고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계속 거기에 서성거리는 거지,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끌어모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움의 단계. 그러면서 이제 이 시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골목 시편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골목을 이렇게 했을 때에 볼 수 있는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그 폐지 줍는 노인들, 제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도 폐지 줍는 노인들이 그 끌고 가는 것을 보면 자꾸 그것을 어떻게 또 쓰고 계속 이런 느낌들. 또 이제 그 골목 속으로 들어가면은 벽화들, 이 벽화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 왜 여기에 벽화를 그리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이 벽화가 여기 있지? 이런 생각들. 인기척이라는 시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기척은 제가 잘못 들어간 골목에 그 한 노인이 그 골목에서 그 사람의 기척을 너무나 반가워하는 그 기척을 제가 느꼈어요. 감지했을 때 그 시가 이제 서 있는데, 이런 어떤 조금 좀 주변에 약간 우리가 그리고 노숙 같은 거, 노숙 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계속 그 바닥에 자고 있는 그 사람이 자꾸 대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좀 재밌으시는 부분이 김혜강 시인께서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그 말. 그런데 뭐 시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또 읽는 사람이 읽는 방식이 저는 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양한 어떤 걸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들이 어떤 면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첫 번째 선 시집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선시인데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그게 저 평생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평론가께서 저도 그런 느낌 느꼈어요. 뭔가 이게 시인이 자기 자아를, 분명히 자아가 있는 건 맞는데 쉽게 드러내지 않고 뭔가 계속 이게 사물을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산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말은 하지 않으면서 시인이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어떤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저도 분명히 이 많은 시들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가지고 시인이 의도하죠. 시인은 이 한 편 한 편의 이미지를 내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읽는 독자였던 입장에서 그런 느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 김영민 평론가의 어떤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정민 시인께 이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시적인 어떤 세계관, 뭐 결국 신정민 시인께서 사람을 시적 소재로 삼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삶, 뭐 실존적 양상 이런 데 대한 어떤 하두 이런 게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신정민 시인 시 중에서 제가 참 인간의 어떤 삶을 절묘하게 표현한 게 공동묘지만큼 좋은 데이트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로데스크한 어떤 그런 말이긴 한데, 인간의 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표현할까 싶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신정민 시인께서 여러 시들의 표현들을 보면 이게 여기서도 이제 평론가, 남성 평론가가 유형성의 기준으로 탈락된 뭐 결핍, 훼손이라고 해야겠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면하는 것들, 고통스러워서 외면하는 것을, 뭐 악이라서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길들과 인간이 지향하는, 갈망하는 이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방향성이 상상둥이처럼 한 몸에 붙어 있다고 우리의 어떤 실존적 방향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들이 뭐 실패가 나의 어떤 힘이었고, 또 지듯이 있으니까 지도시 노는 삶이고, 이게
세상이 나쁜 짓을 하라고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도둑놈이 생기고 사기꾼이 생기는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삶이고 우리가 포용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인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를 쓴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배운 것까지 하면 한 30년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시를 안 썼으면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요. 살림하면 되잖아요. 네. 살림도 하고 시도 쓰고. 그런데 굉장히 이 시를 쓴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살림만 열심히 잘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내게 주어진 세계에 대해서 자꾸 의미가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치대면서 불편해지고 이제는 좀 다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주신 그 질문은 실존에 대한 어떤 내 세계관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도토리 한 알에는 참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 86이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귀에 딱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글로 쓰면 소설이 몇 권, 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신 그 늙은 여자. 저희 친정 엄마가 아니고 한 생을 잘 살아낸 그리고 힘겹게 살아낸 어떤 한 늙은 여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다 있는데 이미 그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참나무가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던가 저 사람은 다 조건이 다 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에는 비만 오고 어째 내 인생에는 햇빛만 내려쪄서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빚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그냥 살면 돼.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비만 내리는구나. 나에게는 햇볕만 쏘이거든요. 내 인생에는 바람만 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존에 대한 생각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복하게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가 도토리가 참나무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 시인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언가 들린다고 하면 그때 받아 적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집 5번째 시집을 준비할 때 실패라고 하는 작품이 제일 끝에 있는데 제일 앞에다 두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바랬던 행복은 절대 불행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오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바라는 무언가 있다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래야만이 거기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한 존재가 가진 미생물이든 생물이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도토리가 참나무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패와 결핍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쓰는 일이고 인간을 위해서 쓰는 일이고 시는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까 몹시 이기적인 거더라고요. 저는 시를 쓰면서 저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이 타자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언지 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작품이 제일 앞에 가려고 했는데 제일 뒤로 간 것은
제일 마지막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 두고 그래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실패했거든 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려다가 써놓고 제일 마지막에 실패를 두었어요.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만약에 시집을 쓰게 된다면 실패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것이 발화를 해서 6번째 시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선배님 살아보니까 사는 게 안 쉽잖아요. 안 쉽더라고요. 진짜 안 쉬워요. 안 쉬워가지고 이 불편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편한 것을 불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실패나 실수 없이 갈 수 없어요. 제가 바라는 곳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는 거죠.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시인이 돼서 참 이게 오히려 고통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가끔 저는 뭐 돈 있고 남편 있고 자식 있고 살림만 하면 내 시인이 되고 왜 내가 이곳에 나나. 저는 거기에다가 또 학문까지 해가지고 또 괜히 평론까지 써가지고 한 번씩 가다가 내를 왜 이렇게 자학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어떤 꿈이 게으름의 미학입니다. 놀면서 너리 터지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학교 그만두고 나면 그때까지만 열심히 살자가 제 인생 모토인데 너무 비슷한 연배라서 계속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혜강 선생님한테 또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시인이 다 모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정민 시인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논리가 또 이제 다른 그 김혜강 시인에서 그 뭐 추락과 반동, 이게 추락을 통해서 다시 튀어오르고 소매를 틀어서 다시 신생하고 이런 어떤 그 두 어떤 이미지들이 공존하는 어떤 논리가 시적 세계관에 몇몇 시에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막 이게 태어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내세에서도 이제 태어나지만 현실의 어떤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소멸하는 순간은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내세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볼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어떤 의식들이 딱 겹쳐지면서 한 공간 안에 이제 두 개의 어떤 시간이 존재한다면 두 개의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존재, 그 시적인 어떤 자아 자체가 이 한 시 안에서 공간을 막 넘나들고 한 공간에 여러 어떤 시적 자아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몇몇 시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기다림의 분위기라는 시를 보면은 뭐 구조가 뒤죽박죽 서 있는데 골목을 걷는데 10개의 골목이 11개의 골목이 자꾸 이제 골목이 이게 심리적인 어떤 골목이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아마 그 김혜강 선생님께서 인간이 있다고 말씀하신 논리의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고서 어째 이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골목이 지가 분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인간의 어떤 시인의 어떤 상상력에서 어떤 그게 이제 분열되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그리고 뭐 벽돌을 뜯어내고 나서 벽돌을 생기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솟구쳐 오르고, 이런 어떤 그 법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논리로 시의 어떤 어법들, 시적 어떤 형식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은 또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겁나기는 한데 어쨌든 해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시인은 그 발화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시인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발화를 할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발화의 방식이나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제 시를 제가 이렇게 보면 구조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기성정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독해라든지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굳이 제가 그것을 하려고는 애쓰지는 않습니다. 안 쓰는데 제 그 시적 세계관이 신생과 소멸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써서 보면 저는 그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자나 장자의 어떤 사상, 나는 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따로 나누어지지 않고 단절된 것은 절대 아니다. 글쎄요. 항상 제 삶에서 제가 종교가 카톨릭인데 저희들 종교 카톨릭의 식사 때 기도가 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새끼 밥을 먹고 나면은 마지막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밥 먹고 나면 합니다. 매번 하루에 3번을 한다는 거죠. 이 밥을 먹었으니까 다 죽은 이들도 그걸 편안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또 어떤 우리 삶에서 그 소멸하는 것이 어떤 예고 없이 소멸한 대부분은 보면은 예고하는 자연이나 생명이 있지만 또 예고 없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런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순환되고 죽음이 삶이 죽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시집을 곰곰이 보면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썼던 시편들,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를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세계. 그래서 지금 이 가시적인 이 세계에서 비가시적인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항상. 그리고 지금은 있지만 없을 수 있고,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인 것.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실제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계신 거예요. 이때의 시인은 거기 살아 계신다고. 아버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꼭 그것만 아니지만 어떤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기다림의 분위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이 기다림의 분위기는 특별한 시기 혼자만의 기다림이 되지만 우리들이 기다리는, 예를 들어서 요즘의 일상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다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함께 여럿이서 갈망하는 시간. 이 갈망하는 시간에 내 몸의 구조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골목이 계속 불어나면서 내 몸속에 시계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느낌들을 제가, 이건 의식을 드러냈다고 할까요? 이런 시가 또, 이건 다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 이제 생각에. 의도는 아니지만 또 이제 그 분수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거는 그 분수가 치솟고 떨어지고 하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걸 알면서 다시 치솟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삶의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어느 한 사람,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근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견한 그런 것을 제가 순간에 느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
그 한여름의 무더위에 햇살이 쨍쨍할 때 아이하고 엄마, 젊은 엄마가 그 분수 옆을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잠시 더위를 식히면서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가 나왔고요. 벽을 냈는데 또 벽이 된다는 이 표현은 여기 시인들의 어떤 어떻게 처음 거기 부제로 보면 처음 단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사실 시적 언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표현하지만 아닌 거예요. 아닐 때에 벽을 뜯어내고 또 이런 느낌들, 또 기존의 언어들, 기존의 시,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느낌들에서 거기에 이렇게 시가 실려지지 않았나. 저는 또 개적으로 조금 약간의 몽환적인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서는 약간 몽환적인 어떤 우리가 시가 끝까지 갔을 때는 나 자신도 이 몸이 나중에는 마음이 쓴 것이 처음에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보면은 몸이 그걸 밀고 가서 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약간 내가 몽환적 시야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까지 갔을 때 그 느낌입니다. 초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초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다양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좋죠. 다양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어떤 추상화 한 편의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그게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어떤 그 이미지서의 어떤 연골고리 속에 조금만 더 정보를 제공해 줬더라면 정말 이 시들이 더 아름답게 읽혀지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인 어떤 견해입니다. 저게 시는 정답이 없고 저도 아직 시에 대해서 시 3편 쓸 때마다 맨날 백지를 대하고 있는 느낌이 아직도 그렇거든요. 제일 자신이 없는 게 시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 누구나 다 그렇겠죠. 오늘도 제가 하나 힘 얻었던 거는 쟤만 예서는 시인인 줄 알았더니 예서는 시인이라고 하고 예서는 시인이라고 전부 다 힘들게 시 쓰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이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일단 다 돼가니까 신앙송 두 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의 다리 얼굴을 만지는 시간 13페이지에 김정민 선생님부터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민.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았고 발음이 잘 안 되네. 또 막강한 시인들의 또 해설이나 견해를 듣고 나니까 또 읽는 게 더 떨리요. 이미지를 잘 살려서 읽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읽겠습니다. 달의 얼굴을 만지는 시간, 김예강.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 뒤. 나는 한밤중의 빗소리, 나는 한낮의 햇살. 나는 새벽 안개, 나는 저녁 구름. 나는 홀로 붉어진 카페. 나는 화원의 브런치.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말. 나의 창에 내린 커튼은 흰. 햇볕도 사이사이 흰. 커튼 사이로 보이는 수평선. 길어서 다 읽지 못하는 한 줄. 모두 밤의 일. 내 손이 내 얼굴을 껴안아.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의 뒤. 나는 눈발 속의 눈송이, 나는 흰 벽. 나는 날고 싶은 커튼, 흐린 날의 커튼. 나는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나는 조금씩 사라지는.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 뒤. 자, 다음은 정희한 시인께서 신정민 시인의 시 그 모래 바람무늬 66페이지 자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바람무늬 신정민. 아버지는 TV를 켜놓고 주무셨다. 끄면 영락없이 깨셨다. 방송 중인 곳에 돌려놓고 다시 문을 감으셨다. 필요했던 소음, 먼 옛일이 어제보다 분명한 아버지에게 TV는 필요한 소음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계였다. 재미없는 드라마도 필요했다. 방송 끝난 화면의 소음 속에 외계에서 오는 신호가 잡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별에서 왔다는 걸 알았다. 밤하늘 자주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버릇, 떠나온 고향 어디쯤인지 가늠해 보는 것이었는데 별과의 접선을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방송 끝난 TV를 자꾸만 껐던 것이었다. 자 8시까지 끝나라 해서 이게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이게 두 분이 아까도 다 이제 가톨릭 종교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시의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잘못하면은 이제 시가 너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 한 방향으로 종교적으로 나오면 재미없는 김남조 시인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사실 이 시집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요거 짤막하게 듣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게 5권의 시집을 낸 시인으로서 2권의 시집을 낸 시인으로서 사는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떻는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무리 인사 동시에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 먼저 드릴까요? 저도 캐톨릭이고요. 책을 읽을 때는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글을 쓸 때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신앙생활과 예술을 같이 한다는 게 왜냐면 에너지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시 못 쓰는 핑계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에다가 가끔 핑계를 대곤 했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이듯이 신앙과 이 예술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요즘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핑계대면서 나는 왜 이 시간에 미사를 공헌하고 봉사활동을 가야 돼? 내가 원하는 인문학 책도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을 잘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양팔 저울에 있을 때 그것을 잘 삐죽삐죽 하겠지만 들썩들썩 하겠지만 그것을 잘 두는 것, 무게를 잘 맞춰서 있는 것,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두는 것, 그게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제가 조절을 못한다면 둘 다 아닌 거겠죠. 둘 다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양팔 저울에다가 이 신앙과 예술을 두고 창작을 두고 기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시소를 보면 혼자서는 시소를 탈 수가 없어요. 시소라고 하는 이 즐거움, 오르고 내리는 걸 할 수가 없어서 시소는 둘이 타야 되는 것처럼 제 인생의 어떤 그런 시소도 신앙과 예술이 같이 있어야만이 놀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삶에 대한 거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꼭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네네.
내내 생각하면서 예강 선생님께 말씀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혼자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다시 또 시를 쓰고 실패했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고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선입관입니다. 살림도 그럭저럭 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면서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시인으로서 세상에 보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에 조금 더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어쨌든 이 3파전에서 어쨌든 시에 조금 더 에너지를 조금 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시를 쓸 수 있으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쓰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3권의 시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황당한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집을 준비하는 가장 낮은 자세에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저 신정민은 잘 못하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그런 시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시와 직장 생활 그리고 또 가족들 많은 가족들을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 시를 찾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그냥 그 시간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갈망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종교인으로서 내가 시를 다 한 편을 쓰고 나서 너는 왜 이 시를 썼는가 하는 거 딱 한 번 물어봅니다. 항상 보내기 전에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너는 왜 이 시를 왜 썼는가, 뭘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는가. 그때에 나만의 어떤 너무 질주하지 않았나 싶을 때가 있지만 또 이 글을 왜 어떻게 보면 작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종교와 관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항상 어떤 매일 오늘의 마음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마음이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시를 대하는 그 마음하고 이렇게 상통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를 쓰고 또 시를 쓸 것이고 또 내가 좀 시를 누구나가 시인들이 어떤 시 앞에 서면은 작아지고 우리 생활에서도 작아지는데 이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이 또 시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치열한 두 분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셔요. 이게 반성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부산작가회의라는 이런 공간에 와서 가끔씩 문학적인 어떤 그 동력도 받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밀양 청구구에서 불러주셔서 더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70위의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